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인터뷰를 너무 짧게 해서 네, 못 여쭤봤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좀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을 갖고 또, 찬찬히 네, 지난 시간보다 더 부끄러우시는데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넓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음,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또 북한의 문화 현상들, 한류라고 부르죠, 요즘에.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음악 정치, 네, 모란봉 악단에 대한 연구로 대표되는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학자로서의 문을 여는 그 박사 논문을 어떤 걸 쓰셨을까? 음, 어떤 기반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게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네. 박사 논문이 뭐였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 주신 주제와는 박사 논문은 전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다라고도 할 수 더 있는데, 기대됩니다. 네, 박사학위 논문은 대북 지원 정책 거버넌스라는 연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북녘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북 지원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대북 지원 정책이 과연 어떻게 결정되고 또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국내 그 정책적인 어떤 거버넌스에 관심을 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네, 논문을 맞습니다. 쓰셨네요? 네네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인데 음. 이게 엄청 재미가 없으셨나요? 왜 이렇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책을 분석하고 하는 건 약간 행정학적 그렇죠. 의 분야에서 가깝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쓰고 가장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공통된 키워드는 결국은 사람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통일은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어떻게 하면은 땅을 개발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거든요. 네, 경제적인 가치,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원의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다 사람이 아니고 네, 기술과 경제라는 거죠. 뭐 심지어는 우리가 유라시아 열차가 타고 유럽까지 가는 꿈을 꾸지만 그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기보단 우리는 늘 북한을 개발하는 쪽 또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의 경제적인 가치만을 늘 고려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 나아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이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화로움을 그들도 역시 누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관심을 뒀던 분야가 북한의 한류였습니다. 네, 전혀 다른 관점이었던 그러게요. 거죠. 뭐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탈북민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 함께 우연히 이 실미도라는 곳에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네, 무의도라고 불리는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거기가 북한에서 뭐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네, 그걸 찍은 세트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탈북민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거죠. 천국의 계단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탈북민들을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대부분 한두 편은 남한의 영화를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로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바꾸기보다는 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남북한 주민들의 경계를 허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한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연구를 하려면 결국은 북한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과만 면접하기에는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다니셨군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제가 북한은 못 가니까 그러면 중국이라도 가서 접경이라도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제 아, 시작을 해서 중국으로 날아간 거죠. 가서 거기에서 사사 방문자들, 흔히 중국에 이제 친척이 있는 네,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을 네, 만났고 또 무역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100명을 만나서 쓴 책이 사람과 사람이라는 주제였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 조사나 또 현지 실태 파악을 네. 이제 하게 됐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눈에 띄냐면은 탈북 여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장 겁니다. 많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책의 연구 주제의 이 대상들은 탈북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제가 만났어야 됐거든요. 네. 사람과 사람은. 음. 근데 주변에서 이제 소개를 하거나 또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 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탈북 여성들이거나 탈북자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구 주제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지만, 그 책을 끝내고 나서 따로 북한에 탈북해 있는 그 북한 탈북 여성들의 삶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 뒤로 이제 또 중국을 다시 가서 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됐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북중 접경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의 그 참담한 모습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절을 바뀌면서 가잖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그래서 계절마다 보여지는 그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좀 세상에 전하고 싶었고, 마침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고 마음 시린 그런 풍경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꾸 평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건 네. 정말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 관심사가 정책으로 시작해서 문화로 옮겨갔다가 이젠 사람 쪽으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 때문인 듯합니다. 요즘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식 직함 중에 하나가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이신데요. 네. 먼저 간략하게 어떤 공간인지 어떤 직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하나센터는 탈북민들이 지역에 전입을 오게 되면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통일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3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 25군데에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부산 지역에 하나센터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대부분 법인이 그 복지관,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NGO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 부산 하나센터만 이렇게 동아대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종합대학교에서 대학 안에 맡아서, 있는 게 여기가 유일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위탁 지정이 되면 3년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요즘 같아서는 아마 재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센터장으로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뭐 다른 센터랑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저를 포함해서 정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3년 동안 가장 많은 대외 행사라든지 네. 또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하나센터의 위상 제고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고 또 과거에 뭐 1년, 2년 전에 이전 정권에서 했던 아주 잘한 행사나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뭐 굳이 그런 사업을 하나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야,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참 좋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정권을 바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센터랑 이렇게 자꾸 다른 사업들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똑같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가 유명한 게 이 캠퍼스다 보니까 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하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밤에 남아서 그렇게 밤 11시, 12시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그 오로지 탈북민들을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정치적인 그 휘둘림 또는 뭐 다른 어떤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잘했던 일이 아주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요즘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3년 기한이 언제 끝납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고요. 11월 30일. 네, 12월 30일까지. 12월 네네. 30일.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센터 이야기만 가지고도 1시간은 네. 채울 수 있을 듯한데, 나중에 그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네.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는 걸로 네,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교수님이 뭐 학계에서는 뭐 원래 알려져 있는 분이셨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수님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아마 2014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중국에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100명씩이나. 네. 이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 결과가 보도되면서 매우 큰 관심을 끌었죠. 왜냐하면 탈북자를 100명 인터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중국에서. 네, 근데 네.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100명씩이나 찾아서 인터뷰를 했다. 이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네. 먼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음. 어떻게 100명씩이나 합법적으로 온 자들을 음. 만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꺼번에 그 100명을 이제 딱 만난 계기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계속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에서 어떨 경우에는 뭐 10명, 어떤 경우에는 2명, 3명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 이게 100명 만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네. 판단이 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중국에 이제 오가게 된 계기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한류가 한참 이제 네. 그 전파가 됐고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뭐 가장 그 최근에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자주 가게 되면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날 한 번도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 학교에 이제 출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휴가 내서 또 연휴가 있으면 항상 그 적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의 면접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2014년도에 그렇게 100명을 별도로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이후에 탈북 여성 100명을 또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근데 탈북 여성 100명보단 오히려 북한 주민 100명을 만나는 게 더 쉬웠어요, 저한테. 오, 그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탈북 여성 100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일이 집을 찾아다녀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골에 판려가 있는 집에 뭐 심지어는 서너 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겨우 집 한 채 있는 곳에 가서 어렵게 그렇게 한 명을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북한 주민들 사사 방문자들은 한 지역 접경 지역에 있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많게는 10명 이상도 뭐 만나면은 그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뭐 두 사업 다 다시 하라면 지금 더 이상 이제 못 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오히려 그 탈북 여성이 훨씬 더 어려웠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좀 더 여쭤볼게요. 기자들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 가서 탈북자나 북한 주민을 만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밝히는 게 사실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두루뭉술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 받으셨을 거잖아요. 받았죠. 받았고 그 발표가 되고 나서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이 조금은 그 곤란한 일을 겪기도 아이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집 주변에 이렇게 계속 그 사복 경찰이 와서 뭐 감시를 하는 것이 이제 실제 보였고 또 가서 뭐 한마디로 털어놔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치조를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크게 이제 명확한 증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이제 그 어려움은 없었지만 저희가 여전히 중국에 다니면서 늘 위험이라는 거 감수하고 다니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또 선교사들의 도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 쪽에 네네네. 도움을, 네.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들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고 또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의 도움도 좀 있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2014년에 발표한 그 연구 결과의 내용도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기사를 읽었든지 아니면 책을 보신 분들도 그 기억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 제목은 사람과 사람이었고 뭐 국내 최초로 북한 주민 100명을 인터뷰한 책이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의식 조사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매년마다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냐, 뭐가 가장 어려우냐, 또 뭐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는 누구인가, 또 북한 내부의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한 60여 가지 이상의 질문들을 똑같이 그들에게 드렸고 또 그 특이한 질문들은 뭐 북한에 있을 때 또 중국에 나와서 그 남한 영상물을 접한 적이 있는가, 봤으면 어떻게 봤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한마디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의 통일의식 조사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부끄럽지만 그런 평가를 좀 스스로 하고 있죠. 아,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당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연구 네. 결과였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되새겨봐도 매우 중요한 연구였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시 북한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 이제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까? 음. 혹은 변화가 감지된 부분이 있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이후로도 계속 북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게 가능하시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는 정권의 초반기였습니다. 김정은 네. 정권에. 그래서 정권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기대한다 앞으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정말 저희가 듣기 정말 저게 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정도. 예를 들면 뭐 그 나열인 정은이가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현장에서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정권 초기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들은 노동자들은 현지 신분이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사는 문제는 뭐 경제적으로 북한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먹는 문제가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 벗어난 정도인 거지 막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누구라도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들의 삶이 나아졌다면 굳이 러시아에 나와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인권의 유린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자는 사실은 여전하다라는 점은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도 북중 접경 지역 자주 가시죠? 네, 거의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십니까? 매달에 한 번은 꼭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주제로도 가지만 요즘에 북중 접경 지역에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누군가는 알고 가이드를 해야 북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아쉬워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북중을 다녀오신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여행사의 백두산 관광을 다녀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 제대로 된 북중 코스를 정말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동행해서 다녀오는 경우도 있어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가신다. 네. 한 번 가시면 얼마나 머무십니까? 짧게는 3박 4일 정도 네.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행하시면 그분의 그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네. 비울 수 없어서 짧게는 끝에서 끝까지를 3박 4일 동안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길게는 한 7일이나 8일 정도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요. 네. 뜬금없이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매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뭐 그것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 너는 그 국가에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집에 못 가고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기념사진을 찍자 그러거든요. 아들이 고향에 집에 왔는데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실 정도로 그 정도 집에 잘 못 가서 늘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현장에 누군가가 거기를 달려가야 한다면 그것이 저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달려가고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님께서 지난번 인터뷰 때 소개를 했던 999장의 사진을 담은 평양박 북조선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이것 말고도 북중 접경 지역 5천 리길 네. 이런 책, 엄마야 엄마 이런 책들 접경 지역을 둘러보면서 만난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처럼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이유, 개인적인 이유라도 좋고요. 아니면 한국적인 관심사도 좋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북중 접경을 다니면서 제가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서서 압록강의 반대편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건 아무도 못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을 갈 수가 있고 북한의 곳곳에 그렇게 그 인권의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뭐 거기에 자유롭게 갈 수만 있다면 사실 북중 접경 지역까지 그렇게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조개 반쪽 땅을 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강을 하나 건너서 망원렌즈로 겨우 당겨오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녘을 바라보는 이 일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아픈 그런 길이 이 북중 접경이고, 늘 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드는 마음들은 그 마음이 애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강 하나를 보면 되게 가깝거든요. 그냥 한 발짝만 폴짝 뛰면 건너갈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아 정말 저기 한번 이렇게 폴짝 뛰어서 건너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도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만큼 긴 거리로 떨어져 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물인데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해도 다르고 햇살도 또 강물도 다르고 또 땅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숲이 울창하고 한쪽은 완전히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정말 북중 접경에 서면 누구라도 더 간절하게 통일을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확신이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 땅을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워낙에 자주 가시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중국을 매우 자주 찾고 계시고요. 네. 또 거기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네. 이쯤 되면 북측도 교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고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됩니다. 좀 위험한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 늘 이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위험하다고 해도 사실 누군가 가야 되면 그게 이제 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저는 오히려 북측이 좀 저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정말 어렵고 북한 주민들도 함께 행복해져야 되고 또 북한의 상황들이 또 북한의 정책들이 좀 바뀌어져야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북한이 좀 이제는 저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작은 그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가 좀 울림이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또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란봉악단 포함해서 북한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한 번은 남한의 영상이나 영화를 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모란봉악단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남한의 패션이라든지 남한의 문화가 그렇게 북녘에 들어갔는데 그 모란봉악단은 이전의 북한의 공연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모란봉악단 공연을 한 해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 김정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를 들면 어떤 현지 지도를 가서 뭐 수산업 분야를 굉장히 강조했고 네. 또 가수 농가의 현지 지도를 가서 뭐 가수를 증산해라, 사과를 증산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모란봉악단이 만들어서 네.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란봉악단을 보면 정말 김정은의 의도와 김정은의 생각이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로 김정은이 직접 창단했고 뭐 이름까지 지어줬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어서 모란봉악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청무악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청무악단 만들었고, 또 이번에 삼전관현악단이 왔는데, 네, 네. 삼전관현악단은 급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삼전악단하고 네. 청무악단이.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음악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딱 맞구나. 예, 그래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는 책도 쓰시고 관심도 가지게 되실 네네. 것 같고요. 뭐 심지어는 요즘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북한에도 한류가 있다. 교수님 포함해서 네.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됨으로써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든지 음,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다시 바라보게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정말 그래 라고 내밀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으십니까? 많죠. 저는 오히려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네. 뭐 언제는 그들의 증언이 맞다라고 신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그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탈북민들도 역시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경험했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탈북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내가 그 남한의 영화의 그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면 내가 굳이 여기 왜 왔을까?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정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알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러시아에 가서 그 북한 노동자를 만나거나 또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결국은 외부 정보입니다. 정보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만 해준다면, 저는 그것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신념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자면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게 USB라는 작은 메모리 장치에 네. 들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뭐 북한에 인터넷이 개방이 된다면 사실 네. 이런 절차 다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 당국이 인터넷을 개방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두 번째, 네. 그 시점과 조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북한이 인터넷을 개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미 수용된 결과라고 그렇죠. 봐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권의 상황이라든지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의 그 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됐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걸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인터넷의 개방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인터넷이 있지만 외부로 지금 나가지 않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인터넷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독재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계속 충성할 수 있는 사상과 생각을 이 고정화시키는 거고 우상화를 시키는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된다거나 정말 자세한 사항들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조직화가 이렇게 그 일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은 인터넷만은 막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요약을 하자면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인터넷 개방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죠. 요즘 남북 관계는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요즘에 발표하신 연구 결과물들, 뭐 연구 성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지만 어찌 보면 네. 북측 당국이 싫어할 만한 내용도 많거든요. 적경 지역을 보여준다든지 그들의 치부를 보여주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교수님의 활동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압력을 느끼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요? 뭐 북측의 위협은 사실 그렇게 겁나지 않거든요. 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 늘 적경에 다녀오고 있고 네. 또 오히려 그것이 저였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싫어한다면 지금 정권에서 정부에서 좀 더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녘의 그 모습들 예를 들면 평양과 북조선도 그 평양에 대통령이 다녀왔고 거기에서 김정은과 함께 그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 움직임과 방향인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또 평양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북한의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하거나 또 남한의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거고 결국은 북한은 음악 정치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북한 예술단이 와서 어떤 노래를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실제로 북한 노래를 불렀다고 한들 우리 국민 중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 사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렇게 확산이 되는 거고 북한은 결국은 그것을 자기 내부적인 정치적인 선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의 음악 정치가 남한에 가서 정말 음악 폭탄을 터트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자고 평화롭자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북한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걸로 바뀌어지게 되면 저는 네. 그거는 또 다른 제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알면서 침묵하는 거, 방관하고 예, 또 그 침묵하는 것도 또 다른 범죄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게 연구 활동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지론이시니까요. 네.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통일은 나룻배다. 네. 이것도 좌우명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어떤 네. 의미인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통일은 나룻배다. 그래서 나룻배는 허름한 배입니다. 네. 뭐 유람선처럼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그 배를 타고 이 편과 저편을 이렇게 항상 연결해 주는 게 나룻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허름한 배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예,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요즘은 통일은 제가 엄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탈북민들에게 왜 통일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살고 있었던 양강도 해산에는 뭐 철강석이 몇 천만 톤 있고 뭐 남한의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좋은 나라 되고 뭐 기차 타고 유라시아까지 오고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네, 통일이 되면 두고 온 엄마, 네. 두고 온 고향을 찾아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이상 가족들이 지금 탈북민이고 그들의 고통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분단의 끝을 이제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엄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은 엄마다. 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같이 기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장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에 대한 저의 이해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가 많이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